예, 자, 그 면역 질환의 과민 반응 봅니다. 과민 반응은 어떤 물질과 접촉했을 때 숙주가 비정상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 면역 반응이 지나쳐서 부적절하게 나타나서 조직의 손상까지 시키는 것. 1형, 2형, 3형, 4형이 있습니다. 형 구분 꼭 하셔야 되고요. 1형 과민 반응은 즉시형, 아나필락시스형이라고 하죠. 원인 요소는 이뮤노글로불린 2. 병리적인 과정은 비만셀의 특이적인 자극 히스타민 방출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탈과립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꽃가루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보통은 헬퍼 T셀이 얘를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특이하게 항원으로 인식을 해버렸을 때 뭐 세포의 손상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호염구. 호염구 또는 이제 비만셀. 주로 이제 비만셀이라고 하죠. 비만세포. 이 비만세포의 탈과립이 일어나면서 항체를 꽂는데 이 항체가 이름이 뭐다? 이뮤노글로불린 2. 탈과립이 일어나면서 자, 항체가 꽂히면 여기서 매개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뭐다? 히스타민.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매개 물질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세혈관 투과도를 증가시키면서 무지하게 많은 이제 혈장 성분들이 나오겠죠. 자, 이게 이제 쏟아져서 나오면서 주변에 부종을 일으키게 되는 어디에? 피부에 나타나면 피부의 수포의 형태로 나타나든가 아니면 코에 나타나면 코의 점막에 부종이 나타나고 콧물이 막 이렇게 나온다든지 기관지에 나타나게 됐을 때 기관지에서 폐로 이 기관지에 이렇게 점막 부종과 점액 분비가 생기면서 천식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아니면 이제 아나필락시스, 기도가 갑자기 부어버리면서 기도가 폐색되는 거, 이때 이제 삐리릭거리면서 나오는 소리가 휘징, 천명음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매개되는 항체는 이뮤노글로불린 2다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고요. 이로 인해서 히스타민이라는 매개 물질로 인해서 혈관이 모세혈관 투과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죠? 혈관이 확장되고 모세혈관 투과도가 증가되고 부종이 형성되면서 이제 막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혈관이 말초에 저류됩니다. 혈관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활근의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점액이 분비됩니다. 그죠? 말초 혈관 내 혈액 저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초에. 그러면서 이제 폐색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 이게 1형 과민 반응. 아마 이 벽생리 기전은 다음에 천식일 때도 또 해드릴 거고 또 질병 뭐 SL이라든가 하는 것들 만날 때마다 반복해 드릴 거니까 뭐 또 만날 일이 있을 거예요. 즉시형 아나필락시스다. 원인이 되는 항체는 이뮤노글로불린 2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특이한 경우 세포 용해성, 세포 독성은 이뮤노글로불린 G가 그러니까 M이 먼저 나타나고 G가 나타나게 되는데 보체라고 하는 도와주는 이런 바디가 있어요. 그래서 보체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뮤노글로불린 G가 반응을 하고 이 반응이 대표적인 게 ABO 부적합 태아저하구증이라고 하는 거겠죠. ABO 부적합이나 태아저하구증이라고 하는 거 2형입니다. 세포 용해성, 세포 독성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3형인 면역 복합성은 항원항체의 복합체. 그러니까 혈관 조직에 축적이 되면서 전신성 홍반성 낭창, SL이죠. 그리고 급성 신사구체 염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로 나타나게 돼요. 이 SL의 반응이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급성 신사구체염, 네, 주로 어떤 항원항체의 복합체냐 하면 스트랩토코커스, 연쇄상구균이죠. 이 연쇄상구균, 베타 헤몰라이틱 스트랩토코커스, 용혈성이라고 할까요? 용혈성 연쇄상구균. 주로 어디를 침범합니까? 상기도.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기관지, 목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 상기도에 여기 이제 이런 목에 이렇게 상기도에 오게 되는데, 이 상기도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항원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항체를 만들게 되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항원항체가 떠돌다가 어디에? 신장에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부터 걸러지지 않고 축적이 많이 되면서부터 이 사구체를 갑자기 항원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사구체의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현상을 삼형 반응이라고 하죠. 항원항체의 복합체, 면역복합체가 축적이 되면서 갑자기 사구체에 염증이 시작이 되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면역복합성 반응이라고 하고요. 원인은 주로 용혈성 연쇄상구균에 의한 상기도 감염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상기도 감염이 되었을 때 감염에 대한 치료가 항생제로 잘 끝나는 경우에서는 여기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사구체 신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열, 관절염도 침범하고 심장의 판막도 침범하는 류마티스열, 그리고 SLE, 이런 애들이 제 3형이라고 하는 거죠. 3형 면역복합체 3형으로 많습니다. 류마티스 열. 자, 제4형은 세포중계성 지연형인데 감작된 T셀에 의한 림포킨 방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연형이에요. 그래서 세포 지연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T셀이 가잖아요. 시간이 얼마 정도죠? 처음에 이 반응이 나타나고 즉시형, 아나필락식형은요 즉시 반응이 나타나죠. 뭔가 고춧가루가 탁 쏘였다 그러면 콧물이 쫙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막 염증 부종이 시작이 되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고 접촉성 피부염, 옷에 올맞다 산을 갔다 와서 집에 가서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온 몸이 발진이 시작이 되더라, 이런 거거든요. 얘는 T셀이 주요 요인인 거죠. T셀은 반응을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보통은 48시간, 72시간 막 이런 시간들이 걸리니까 세포 중계성 지연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식 거부 반응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식 거부 반응, 수술을 하고 수술을 잘 했는데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2주, 3주 지나고 났더니, 또는 1주 정도가 지나고 났더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심지어 몇 달이 지나고 났더니 거부 반응이 시작이 되더라. 이런 것은 T셀이 매개하기 때문입니다. 감작된 T셀. 그러면서 림포킨을 방출하니까 림포킨을 쫙 방출하면은 누가 나와요? 또 사이토톡식 T셀 가가지고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토톡식 T셀은요 그야말로 이제 로켓 발사, 폭격기 같은 아주 타겟을 정해가지고 명확하게 파괴를 하거든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식된 조직들을 강력하게 다 물렁하게 만들어서 괴사를 시켜버리게 되는 게 사이토톡식 T셀 또는 NK 이런 애들을 쏟아내는, 림포킨을 방출해서. 그래서 제4형은 T셀이 반응한다 그랬고요. 제3형은 면역복합체, 주로 용혈성 연쇄상구균, 베타 헤몰라이틱 스트레프토코커스가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도 물어보고 질환도 물어보고 이런 거죠. 경로도 물어보고 기전도 물어보고, 그래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건 세포 용해성,
예, 누가 이뮤노글로빈 G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뮤노글로빈 G가 나타났다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정상적인데 이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P인데 내 P가 아닌 거야. 나는 A형인데 B형이 들어온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혈액이지만 명확히 내가 아닌 넌셀프죠. 이런 경우 또 태아저하구증. 엄마가 RH 포지티브이고 네가티브이고 아기는 RH 포지티브이고 이럴 때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니라는 거지. 같은 피인지 몰라도 어쨌든 나는 아니다. 이게 E형이에요. 세포 용해성, 세포 독성. 그래서 혈액을 모두 다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태아저하구증일 때는 엄마도 아기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자, 1형, 2형, 3형, 4형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과 연관되는지 그 내용을 알으셔야 됩니다. 질환을 이해하셔야 되고 어떤 원인 요소, 원인 매개가 되는가, 이뮤노글로빈 G인가, M인가, E인가, 그리고 항원항체 복합체인가, T셀인가 하는 것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1형이다. 즉 C형 과민 반응,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그러죠. 즉 C형은 항원 침입 시 T4셀이 활성화된다. T4셀이 뭐였어요? 헬퍼 T셀이죠. CD4 보조 T셀. B셀은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이뮤노글로빈 E를 생산해내고 친화력이 강한 비만셀 호염구 표면에 달라붙고 이 수용체의 20에서 정상인은 50%만의 이뮤노글로빈 E와 결합되는 반면에 알레르기 환자는 거의 100%의 결합이 된다. 감작 상태라고 하죠.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과민한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재차 동일 항원에 침입을 하게 되면 항원 이뮤노글로빈 E가 결합을 해서 비만이나 호염구, 탈과립을 일으키면서 여러 매개물질, 뭐라고 그랬어? 히스타민 등 이들 화학물질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혈관 투과도가 증가되고 혈관의 확장이나 기관지 또는 내장 평활근,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국소염증을 일으키면서 알레르기, 그래서 아토피성 알레르기, 건초열, 기관지 천식, 아토피 피부염, 피부 알레르기, 두드러기 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호상구, 호중구, 헤파린, 브레드키닌, 그 다음 혈소판 활성 인자들입니다. 자, E형 세포 독성 반응입니다. 세포 독성 반응에서는 이종 단백질 또는 자기 세포에 대항을 하는 자가 항체를 만들게 되죠. 자가 항체는 자기 세포와 결합을 해서 항원 항체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자기 세포는 식균 작용, 보체 중계, 용해 작용에 의해서 파괴가 되겠죠. 용혈성 빈혈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용혈성 수혈 반응, ABO 반응,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에요. 자,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세포 용해성, 세포 독성 반응 2형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 3형 면역 복합 반응. 항원이 가다할 때 수용성 면역 복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면역 복합체는 신장, 피부, 관절 이런 작은 혈관벽에 침범이 되죠. 그래서 주로 신장에 많이 침범이 되는 경우가 신상 사구체 신염이고요. 관절에, 혈관에, 류마티스열 또는 여기 전체를 침범합니다. 전신성, 홍반성, 낭창, SLE. 조직과 혈관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류마티즘 관절염 시 관절강에 면역 복합체가 만들어진다. 전신성, 홍반성, 낭창, 혈관염, 사구체 신염, 관절염, 류마틱 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사형 지연형 과민 반응. 감작 T셀이 림포킨을 유리시키면서 항원에 대해서 식균 작용을 지시하죠. 이 알러지원에 노출된 24시간에서 72시간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연형 과민 반응이고요. 만성 감염이나 접촉성 피부염, 곤충의 독에 의한 국소 반응, 그리고 결핵 항원, PPT 주사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식편대 숙주 질환,
이식편의 골수세포가 숙주의 골수에서 여러 가지 항원과 항원 반응을 일으키면서 피부나 위장계, 간 등의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게 이식편대 숙주질환. 그 외에 이제 이식 거부 반응들. 제4형의 반응은 림프구와 대식세포를 축적하게 되면서 그 부위에 부종, 허열, 조직의 파괴, 해서 당장 장기들이 물렁물렁해지게 되고 색깔이 변하면서 이렇게 떡되는 거죠. 썩어 이제 문드러진다고 그러죠. 그런 이제 조직의 파괴, 괴사가 초래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즉각적인 과민 반응과 지연적인 과민 반응의 차이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 즉각적인 과민 반응 1형, 지연적인 과민 반응 T세포에 의한 4형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구분해 보시도록 합니다. 자, 관리는 죄송해요. 환경 조절하라고 하는데 자극이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번 여기에서 항원, 매개 물질, 항원이 있어요. 항원이 있지만 그 다음에 노출이 되면 자극만 되어도 이뮤노글로빈 E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약점인 거죠. 그래서 뭐 새우에 의해서 나는 알러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이뮤노글로빈 E가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갑자기 고춧가루가 자극을 줘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찬 기운에 따뜻하게 있다가 찬 기후에 노출만 돼도 알러지 반응이 시작이 된다든지. 그래서 천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차다, 건조하다, 맵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자극에 의해서 이뮤노글로불린 E가 갑자기 나타나서 비만세포에 탈괄입해버리면 히스타민이 쫙 나오면서 모든 혈관들이 확장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막 혈관 토가도 증가로 부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조절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너무 차갑지도 않게 또 먼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죠. 옷만 털어도 그때부터 반응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먼지를 없앤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약물요법입니다. 출제 2번이나 됐죠. 알러지성 비염으로 한번 나왔었고 아토피성으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약물은 당연히 항히스타민 제제를 써야 되지만 실상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코가 부어 있고 여기 안에가 이렇게 부어 있고 이 부어 있고 점액이 막 나오고 있고 이 부은 거를 빨리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건 비강 충혈제, 비충혈 제거제, 에페드린 같은 것들을 쓰게 되는 거. 이게 1차적인 약이죠. 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부어있는 기도 부종이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점막이 이렇게 부어있는 거, 빨리 점막을 해결할 수 있는 거, 혈관을 수축하고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거. 혈관은 수축해야 되죠. 혈관은 수축시키고 근육은 이완시키고 이런 역할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에피네프린, 에페드린 이런 약물인 거죠. 그거를 이제 1차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항히스타민 제제가 그런 다음에 항염 제제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부종의 에피네프린, 수포, 항히스타민 뭐 이런 것들 항염제 이런 것들을 만성적으로 쓰게 됩니다. 면역요법입니다. 이뮤노글로불린 E 과민 반응 치료를 하는데 탈감작 시 주의할 점 주사용 항원 용병약은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항원 주사 시 아나필락식 쉬하게 대비를 해서 응급처치 준비해야 돼. 이게 에피네프린이죠. 주사하기 직전에 이름 확인하고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박에 주사를 합니다. 이때 아나필락틱 쉬하게 대비를 해서 주사 시마다 부위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등등 이런 요법도 있다. 자, 그다음 알러지 비염. 임파계로부터 유리된 형질세포가 항원에 의한 자극의 결과 글로불린 E 항체를 만들고 비만셀의 표면에 작용하면서 매개물질이 분비가 된다. 이 매개물질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혈관 토가성이 증가됩니다. 평활근이 수축합니다. 말초 혈액 내 혈액고임. 이 세 가지 병태 생리 기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재채기, 코막힘, 눈물, 콧물. 자, 치료, 회피요법, 환경 조절하는 거죠. 약물요법, 충혈,
완화제 1차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혈관 수축제, 항히스타민 제제 씁니다. 탈감작요법 합니다. 그리고 환경요법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러지원을 피합니다. 대증요법 하고, 알러지를 피하지 못했다면, 모른다면 초콜릿,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이나 베개 침구 이런 것들은 비알러지성으로, 애완동물의 털 이런 것들은 제거하는 게 좋겠죠. 화장품, 비알러지성 제품, 먼지 이런 거 제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 대증요법 사용을 하게 된다. 여기서 2018년 기출 문제가 약물 뭐 쓸래 이러고 온 거거든요. 충혈 완화제 혈관 수축 역할을 하는 에페드린이나 에피네프린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병태 생리작용의 혈관 투과성 증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약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투과도가 줄어들게 되고, 평활근을 수축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작용합니까? 근육을 이완시켜 버리는 거죠. 그죠? 말초 내 혈액 고임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에페드린, 에피네프린을 1차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 그 이후에 이제 항히스타민 제제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아토피성 피부염입니다. 접촉성 피부염하고 비슷한 알레르기 피부 질환을 나타내게 되는데, 즉 처음에는 반점으로 빨개졌다가 구진, 수포, 농포, 가피순으로 볼록볼록 올라오기 시작하고 물 차이더니 농이 형성되고 가피가 형성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습진이 형성되는 부위는 반복 형성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반복되면서 이게 유가 조직이 되는 과정에서 또 염증이 생기고, 같은 부위에 계속 어느 부위? 혁뒤 부위, 그죠? 그리고 목 부위 또는 겨드랑이 밑 이렇게 겹쳐지는 부위들에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부위가 결국은 낫기 전에 또 발생하고 낫기 전에 또 회복, 완전한 회복이 전에, 완전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조직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건데, 원래 조직으로 오기 전에 또 염증이 생기고 유가 조직이 형성되고 이래서 두꺼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색깔도 침착이 돼가지고 색소 침착돼서 흑갈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특히 음주 후에 몸이 따뜻해진 매우 가려움증이 있어요. 유발 요인 많죠. 원인 요인이 있어요. 원인 요인 때문에 시작은 되지만 나중에는 모든 자극에 유발 요인들, 습진에 걸리기 쉬운 사람의 피부는 추운 날씨, 열이나 습기 너무 많아도, 열이 너무 높아도, 습기가 너무 높아도, 너무 차가워도, 집안에 먼지가 많은 털실, 긴장, 호흡기 감염, 특별한 식품, 목욕, 지나친 목욕, 뭐 이런 모든 반응에, 자극에 반응이 와서 조절하기 굉장히 주의 깊게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귀찮죠?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뭐. 자, 한국의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 진단 기준은 가려움증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특징적인 병변의 형태는 이렇게 겹쳐지는 부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보조 진단 기준, 건조라든가 백색 비강진, 눈 주위에 습진, 눈 주위가 가렵고 까매져 있고, 귀 주위에 습진 병변이 있고, 입술 가렵고 손발에 피부염이 생기게 되고, 두피에 인설이나 모공 주위 피부에 두드러짐, 유두 습진, 땀날 때 가려움증, 그리고 이제 백색 피부 묘기증, 즉시형 피부 반응, 양성 반응, 높은 혈청 임무글로불린 E, 피부 감염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4가지 이상 나타난다면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증상에 대한이에요. 피부 건조증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대부분에서 관찰이 됩니다. 어린 선은 피부가 물고기 비늘처럼 관찰되는 것이고, 닭살이죠. 70-80% 환자에서는 임무노글로불린 E형 면역글로불린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약 60%가 생후 1주 내에, 90%가 5세 이내에 처음 발생을 하게 된다. 헤르페스 감염, 물사마귀, 기타 감염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유두습진은 유두 혹은 유륜의 삼출성 병변으로 소화기 후반부터 관찰됩니다. 구순염, 입술이 건조하고 갈라지고, 눈과 눈 주위의 병변으로 결막염이 흔히 관찰되고, 눈 밑에는 뚜렷한 주름, 그리고 시커멓게 변하는 거, 백내장, 눈 주위의 색소 침착, 목에 뚜렷한 주름,
땀에 의한 가려움증, 모공주의 두드러짐, 음식물에 의한 과민성, 소양감, 음식물 먹으면 가렵다. 감정 요인은 특히 사춘기, 성인기가 가면서 감정 요인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백색 피부 묘기증은 홍반이 심한 부위를 긁었을 때 그 부위가 하얀 선으로 관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부인설이라고 한다면은 귀 뒤, 귀 밑 뭐 이런 데서 이마, 태선화, 만성적으로 이마를 긁을 때 이마에 두껍게 주름이 생긴 거, 둔부와 습진, 엉덩이 밑에 살이 잡히는 부위 이런 데 이제 진물이 나고 습진이 생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보건지도 병변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요인들에 대한 접촉을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온도 습도 유지해주라. 또는 비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아라. 나일론 같은 거 사용하지 말고 면 쓰라. 의보고 느슨하게 해서 꽉 조이지 않게 자극되지 않게 애완동물 접촉을 금해라 등등등. 소양감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두들겨줘라. 긁지 마라. 2차 감염된다. 보습제를 많이 발라줘라. 이런 거죠. 심하지 않으면 국소 도포반으로도 가능하고요. 심하다면 스테로이드를 쓰지만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오히려 면역을 억압시키는 악순환을 가지고 올 수 있죠. 소양감이라면 항히스타민 제제를 쓰게 됩니다. 2차 감염을 동반한다면 이제 항생제를 병용하기도 한다. 아토피 피부염인 경우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수분. 피부니까. 얘 간단하잖아요. 피부니까.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고 하는데 진정작용을 하는 데는 수분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을 성분이 좋아야죠. 그죠? 그 석유가 많이 들어있는 로션 이런 것들은 사용해보면 알아요. 석유 때문에 또 아토피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연 성분에 수분이 많은 거, 수분이 많다라는 거가 유분이 많아서는 느낌은 수분처럼 느껴지지만 마른 논바닥에 기름칠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유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피지선이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피지가 자기가 할 일이 없잖아요. 유분을 끌어내. 그래서 피지선이 위축되게 되면 오히려 더 기름기가 없어지게 되면서 수분 유지를 못해요. 우리가 피부 속에 이렇게 수분을 넣어 놓게 되잖아요. 수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수분은 증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유지 성분이라는 건 유분을 이렇게 한 바퀴 싸놔야지 수분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그 비율이 7대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대3. 수분이 70%, 유분이 30% 정도. 그래야만 유분 피지선이 마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유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분이 70% 정도, 유분이 5대5만 돼도 피지선은 위축됩니다. 그래서 더 악건성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데 좋은 건 뭐겠어요? 자연 오일 있죠. 호호바 오일 같은 거. 그래서 수분이 굉장히 많은 로션을 쓰고 그 위에다가 호호바 오일 같은 거 이런 걸 섞어가지고 발라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들기면서 로션을 바르는데 한 7차례 정도는 듬뿍듬뿍 발라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오일로 한번 싹 이렇게 되면 수분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한 진정성의 효과가 있어요. 일단 그게 1번이에요. 약 먹는 것보다. 항히스타민 제제 먹어봐야 히스타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항히스타민 제제를 먹는다? 예, 이제 즉각적인 효과는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에피네프린 이런 건 함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기도가 부종이 되고 심각할 때 쓰는 거니까. 왜 약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수분, 수분을 충분히 듬뿍, 그리고 유분, 오일. 근데 절대 석유 오일 쓰면은 안 됩니다. 천연 오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진정이 되니까 학교 가시면 아토피 피부염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같은 부위에 계속 가렵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눈도 빨개져 있고 이거 두터워져 있고 딱 보면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애들이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겠구나. 굉장히 산만하고 집중 못하고 일생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수분 듬뿍 넣어줄 수 있게끔
그 엄마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아기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진정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자극적인 환경들을 조절해 가는 방법들을 계속 반복해서 익숙하게 해주시면 본인들이 좋아지면 다음번에서는 하거든요. 좋아지지 않으면요, 힐링이 좀 안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자기 습관대로 하게 되면 또 똑같이 증상이 나타나니까, 어떤 집에는 엄마가 청소를 잘 안 해서 먼지 많은 데서 애기들이 있다 보니 먼지 때문에 시작이 되는 애들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태어날 때 엄마가 이뮤노글로불린 E를 전달을 해버리는 경우, 엄마가 이뮤노글로불린 E를 형성하고 있다면 아기가 전달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이 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단마진입니다. 단마진은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일형 아토피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대표적인 예죠. 소양감을 동반한 회백색 선홍색의 팽진이 울룩불룩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게 피부에서 보이죠? 물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입술도 이만해지고 눈도 막 이렇게 퉁퉁 붓고 하지 않습니까? 두드러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혈관 부종이죠. 진피와 피하 조직의 혈관 부종이죠. 이것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도에 부종을 일으키면서 기도 폐색이 일어나게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증상은 팽진이 불규칙하게 나타납니다. 급속히 1분 30분 안에 급속히. 수시간 후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실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이에 기도 부족으로 사망할 수 있어요. 팽진은 의복이나 멜빵 벨트 압박 부위에 먼저 나타납니다. 입술이나 눈이 붓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악화되면 후두 부종이 나타나는 게 단마진입니다. 자, 보건지도 원인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요. 항히스타민 제제가 적극적으로 선택이 돼야 되고, 후두 부종이 됐다, 바로 에피네프린 해서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키고 기관지를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켜야 되겠죠. 자, 산마진의 실제적인 문제는 소양감이지만 잠재적인 문제는 혈관 부종이에요. 규두 부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양감 완화, 알러지 원의 제거, 혈관 부종의 완화,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면서 약물 줘야 됩니다. 소양감 간호를 위해서는 방 안의 온도 습도 조절하는 거, 좀 시원한 환경이 좋겠죠. 기분 전환을 위한 거, 독소 오락, 발화를 촉진하는 과다한 운동은 금하는 거,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는 거, 손톱은 짧고 짧게 깎아라. 그래서 소양감에 대해서 2차 감염이 되지 않게 가려운 것을 두들길 수 있는 부드러운 빛, 이런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전분 목욕 도움이 됩니다. 등등등. 자, 아나필락시스 되게 중요하고요. 2012년 기출 문제이지만 샥과 함께 곧 출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급한 불안을 호소한다. 그 다음에 가려움증을 호소한다. 혈관 부종이 생긴다. 아나필락시스는 곧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물질은 뭐든 될 수 있어요. 약물, 음식물, 조개, 달걀, 콩, 꽃가루, 곤충, 특히 벌, 꿀벌, 말벌, 호박벌 세잖아요. 얘네들한테 물렸을 때 대표적인 징후. 자, 두드러기 시작합니다. 단마진, 팽진이 올라옵니다. 막 울퉁불퉁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혀가 붓고 눈이 붓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얼 하다가 이제 후두 부종이 오게 되고, 혈관 투과도가 너무 많이 확장되기 때문에 혈관 속에 혈액은 없어요. 마구 흘러서 주변 조직에 흘러나가게 되죠. 그래서 샥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서의 증상, 호흡계에서의 증상, 순환계에서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나필락시스. 피부에서의 열감, 발적, 가려움, 두드러기, 혈관 부종, 그리고 안면의 혈관 부종, 홍반, 호흡계에서 비강 충혈, 기관지 협착, 점막 부종, 과다한 점액 분비, 천명음, 휘징 사인, 삐리리 소리가 들리게 되고 호흡곤란이 오게 되죠. 그래서 후두 부종이 됩니다. 질식됩니다. 저산소혈증과 고탄산증으로 호흡 부전이 오게 되고요.
CO2의 정체로 호흡 중추가 마비되면서 사망을 하겠죠. 순환계에서 저혈압, 빠르고 약하고 불규칙한 맥박 또는 서맥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혈관 확장으로 못의 투과도가 증가해서 수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실신발한, 혼돈, 의식 상실이 초래됩니다. 혈관 내 용액이 감소하면서 수분 내에 부정맥 샥, 심장마비가 나타나죠.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사망의 70%가 호흡기 기능 부전 또는 샥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의 응급처치는 어떻게? 즉각적으로 이것을 투여하라. 이거에 출제가 된다는 거죠. 에피네프린을 투여해라. 이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이유를 꼭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세혈관 투과도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혈관을 수축시켜 줄 수 있고, 기도가 부어 있죠. 기관지가 폐색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해서.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켜서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나필락시스일 때 즉각적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합니다. 샥 포지션, 팔로우 포지션, 샥 증상이 보이면 행하이. 기도를 확보하고 동맥 확인하면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투여하고 바이탈 체크합니다. 자, 아나필락시스의 응급처치 중요하다. 증상 중요하고 응급처치 대단히 중요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1형 정리합니다. 아토피, 알러지성 비염, 그 다음 단마진, 아나필락시스까지. 그 다음 자가 면역 질환이죠. 항원의 변형이나 항체의 교차 반응, 바이러스, 호르몬 등에 의해서 전신성 홍반성 낭창, 근무력증,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제3 반응인가요? 자, 병태 생리. 세포 표면에서 자가 항체의 작용을 합니다. 직접적인 항체의 맥에 세포의 독성이 나타난다든지,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용혈성 빈혈이라든지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든지 중증근 무력증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리고 면역 복합체에 순환 침착이 되는 거, 항원 항체의 복합체들이 모여서 모세혈관의 염증, 관절의 막의 활액막의 염증, SLE 같은 감작된 T림파구의 활성화, 감작된 T림파구가 림포카인을 방출해서 조직을 파괴하는 거, 이건 사형이었죠. 다근염, 그 다음에 이식 거부 반응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신질환으로서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전신 홍반성 낭창, 루푸스, SLE, 르마티즘성 관절염, 혈액 질환으로서는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 면역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중추신경계 질환으로서는 다발성 경화증, 길리안 발해 증후군, 근육에서는 중증근 무력증, 심장에서는 류마티즘열, 내분비에서는 에디슨 시병, 갑상샘염, 그리고 갑상샘 기능 저하증, 일형 당뇨, 위장관계에서는 악성 빈혈, 궤양성 대장염, 신장계에서 사구치 신염, 그런 거, 눈의 포도막염 같은 거. 자가 면역 질환이면 어떻게 간호를 하느냐? 면역 억제제 써야죠. 그럼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힘든 치료들이 많습니다. 부작용이 많고요. 항염 제제를 쓰거나 면역 억제제, 둘 다 항염 제제도 만만치 않게 부작용이 많고 면역 억제제도 그렇죠. 그러나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대표적인 전신 홍반성 낭창, 루푸스. 자, 원인은 모릅니다. 바이러스 때문이다, 면역 때문이다, 유전 때문이다. 근데 젊은 여성들에게 호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임상 증상으로서는 전신 증상들 있으면서 관절 증상과 피부 증상, 특히 나비 부위나 그러지, 앞면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보이는 거, 그 외 레이노 현상이나 눈부심증, 신장에서 신장염으로 인한 혈뇨 단백뇨, 심내막염, 심근염, 심낭명, 백혈구 감소증 등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혈구들 감소합니다. 면역글로불린 증가해 있습니다. ESR,
염증이 반응이 상승되어 있죠. 치료는 피부관리, 나타나는 대증요법이죠. 피부관리 해주고 스트레스 제거해주고 면역 억제제 주고 하는 정도로 출제하게 됩니다. 전속마석 낭창의 2020년 문제를 보면 피부에서 나타나는 반응, 발진이 왜 생기는지 그 병태 생리 기전을 쓰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은 항원항체 복합체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가지고 염증이 시작이 돼서 그 염증이 발진, 피부의 발진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외에도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혈구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셨으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장기이식입니다. 장기이식. 장기이식에는 면역계에서 중요한 어떤 기능을 확인하죠.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여자하고 서로 어떤 것들을 항원을 맞췄을 때 성공적인 이식을 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ABO 항원하고 RH 항원. ABO, RH 항원을 확인하고요. 또 하나는 조직 적합성 항원이라고 하는 HLA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일명 백혈구 항원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식할 때 자기와 비자기 조직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면역세포 간의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HLA는 A, B, C, D, DR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DR 항원은 B 임파구와 대식세포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ABO 항원, RH 항원, HLA 이것이 확인이 되면 공여자로부터 얻어진 림프구를 수혜자의 혈청하고 섞어놓고 면역 반응을 관찰하는 검사, 무슨 검사? 림프구 혼합 배양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MLC 림프구 혼합 배양법을 실시해서 뭐가 나와야 되죠? 양성, 음성. 양성이면 이제 막 이게 서로 응겨 붙어서 생기는 거니까 실패하게 되고요. 음성이면 깨끗하죠. 이식을 성공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ABO, RH 항원 확인합니다. 그래서 혈액형 맞고 RH 맞고 대체적으로 이 기억은 맞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HLA까지 조직 적합성 항원까지 맞아야 돼요. 그러나 이거 끝이 아니고 다 맞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인 림프구 혼합 배양법을 해봐요. 섞어요. 막 섞어서 엉겨 붙으면 양성이 되면 끝이야. 이거는 할 수 없고요. 그렇지 않다.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용케 T셀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급성 반응, 급성, 만성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기간에 따라서겠죠. 과급성이라 그러면은 이식을 했는데 48시간 만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식하자마자 여기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식된 장기가 다 파괴가 될 때까지 염증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이토톡식 T셀이 가잖아요. 지연형 반응이잖아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술해야 되는 거죠. 급성 거부 반응이다. 3개월 이내에서 2년까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6일에서 10일 이내에 관찰되기도 하는 거죠. 3개월 이내에 나타났다면 급성입니다. 즉시 나타나는 거 있죠. 48시간 내에 이전으로. 그거는 과급성. 3개월 이내다. 일주일 뒤에 나타났다. 급성입니다. 감작된 림프구와 대식세포가 이식 부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혈관상 자체가 황폐화됩니다. 이 조직은 괴사됩니다. 적극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나 치료가 가능하다. 초급속 작용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서 회복시킬 수 있고 속히 진단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진단은 염증 증상이니까 그것도 이제 뭐 이물 나하고 다른 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증상이 고열이 나타나고 백혈구 증가가 대단하게 많아지고 요량 검사를 해보게 되면 문효증이 있고 장기 이식 부위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BUN 크레아티닌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급성 거부 반응을 예측하고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 스테로이드, 강력한 부신 피질 호르몬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막을 수도 있다. 자, 만성 거부 반응 2011년 출제됐습니다. 이식 후에 수개월, 수년 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황폐화가 되는데 보통은 이식을 했다면 한 5년 쓰죠. 그러고 나면 다시 거부 반응이 대부분 나타나게 되는데 항체와 보체가 관여해서 혈관벽에 보체 섬유소 혈소판들이 축적이 되고 이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신체는 내피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서 조직의 증식회사, 콜라겐의 축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환을 막게 된다. 이식된 장기가 퇴화됩니다. 신장 이식이면 어떤 증상이 출제됐죠? 이게 혈전 크레아틴과 요소 질소, BUN 크레아티닌이 증가하고 전해질 불균형, 특히 포타슘이 증가하겠죠. 체중 증가, 고혈압, 요량 감소, 부종. 심장 이식이면 심근의 섬유화, 허열, 간 이식이면은 간 부전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퇴행성이기 때문에 치료는 일반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하죠. 이식 거부 반응 약물들을 사용해서 진행 과정을 늦출 수가 있어요. 진행 과정을 늦추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장기가 뭐 쑥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늦춰야 된다. 이식 기간이 완전히 황폐되고 재이식이 요구된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식편대 숙주 질환입니다. 골수 이식이죠. 공여자의 골수세포를 주입을 할 때 일어나는데 역시 관여하는 건 T임파구입니다. 30일에서 50일 사이에 나타나면 급성. 어떤 증세로 나타나느냐?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식편대 숙주질환의 급성은 피부에서 홍반성 발진으로 발진, 탈피, 홍피증, 간에서 OTPT의 상승, 복부 통증, 간비대, 황달, 소화계에서 오신구토 설사, 장마비, 장정막의 탈락. 자, 만성입니다. 홍반성, 나은청처럼 자가 면역성 교원 질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다, 피부다, 혈관이다, 교원성 질환이 나타나게 되고요. 피부에서는 홍피증 같은 섬유화, 침범 장기에서는 만성 장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만성적인 경우가 훨씬 덜 심각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이식의 조건입니다. 이식해야 될 정도로 장기가 더 이상 기능을 발휘를 못할 때 이식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 이런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금방 피부가 다 벗겨져서 빨갛게 된다든지 간에서 OTPT치가 상승이 된다든지 소화계는 오신구토로 장점막 탈락돼서 난리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식 후에 골수 이식 후에 나타나는 이식편대 숙주 질환들이다. 거죠. 장기 이식은 이런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 거부 반응들을 감수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형입니다. 아나필락티스, 아토피. 2형입니다. ABO 부적합증,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그다음에 이제 저가구증, 태아 저가구증. 3형입니다. 사구체 신염이라든가 루마티스 열이라든가 SL이라든가. 4형입니다. 이식 거부 반응. 그다음에 결핵의 PPD 주사. 튜버클 T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T 테스트 하는 것들 제4형 지연형 T 임파구가 관여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면역은 다 정리가 됐네요. 이거 해보니 너무 중요하더라 안 중요하더라?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는 발열 간단히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염증과 면역이 있을 때 열이 나는 이유는 체온 조절 기전이 파괴가 돼서 체온 조절 중추가 어디 있어요? 시상에. 그죠? 자, 여기에 있는 뇌에 셋포인트라는 게 있어서 세팅해 놓는 거죠. 36.5도에서 37도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열, 페이버가 난다라고 하면은 37.5부 이상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열이 났다, 셋포인트를 상승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의 개념.
자, 발열 기전 이게 중요하겠죠. 감염이다, 염증 반응, 이식 거부 반응, 악성 종양 뭐 이렇게 되면 염증 세포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 유리가 되면서 셋 포인트를 상승하게 되고 셋 포인트까지 체온이 올라가니까 셋 포인트 세팅 시켜놨어요. 쫙 열을 올렸더니 열을 올리기 위해서 떨어야 되겠죠. 그죠? 근육을 떨어가지고 열을 올리게 된다. 오한을 느낌으로써 기초대사율을 올리게 됩니다. 열의 근육 활동이라든가 또는 사이로신 방출이라든가 교감신경계 흥분이라든가 신진대사 과정이라든가에 의해서 열이 생산이 되게 되는 거다 할 수 있겠죠. 자, 체온을 조절하는 세 가지의 체계는 감각 수용기, 시상하부의 통합기. 예. 열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체온 중추는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열 생산을 떨어뜨립니다. 열 소실을 증가시킵니다. 예, 이런 이제 조절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효과기, 냉감 수용기로 신호를 보내면 냉감각 수용기로 신호를 보내면 말초혈관을 수축합니다. 떨려요. 그리고 에피네프린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대사가 촉진되고 열 소실을 방지하고 열 생산 증가하는 반응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각이라 한다. 자, 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초대사율 근육활동, 갑상샘 호르몬의 생산, 그리고 교감신경 자극이나 열, 세포에 영향을 주는 온도들, 체온을 증가시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열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열 소실에 영향을 미친다. 방사, 즉 열이 많은 물체에서 적은 표면으로 이동하는 거. 그다음 전도, 한 분자에서 더 낮은 온도로 분자의 열이 이동하는 거. 대륙, 공기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열의 분산으로 인체는 보통 피부 표면에 근접한 적은 양의 따뜻한 공기가 올라갑니다. 따뜻한 공기 올라가요. 시원한 공기 내려가죠. 대치, 대류를 통해서 열 소실, 증발을 통해서 열 소실. 체온은 중심 체온, 피부 온도, 정상 온도. 체온 조절 기전은 수의적인 조절, 옷 입는 거, 옷 벗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불수의적인 조절. 예. 저온이었을 때는 근육을 떨어가지고 열을 올리는 거. 너무 더울 때는 피부 혈관을 감소시켜가지고 수축시켜가지고 세포를 감소시켜가지고 열 방출을 더울 때는 추울 때 피부를 수축하고 세포면을 감소시키는 거. 고온일 때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죠. 그런 기전, 체온 조절 기전 중요하다. 이해하기는 쉽다. 외우시라. 자, 열의 시작기, 진행기, 종식기. 열의 시작기에서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여분의 담요를 덮어주고. 발열기, 이제 피부가 상기되고 열이 올라갔고 호흡이 증가되고 그러면 가벼운 담요 주고 대사 때문에 수분 소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 섭취해주고 미온수 목욕해주고 환기시켜주고 하는 순서에 따라 간호를 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발열 시의 간호 중재 우리 응급간호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죠? 열을 하강시킨다라는 대표적인 물리요법은 92페이지 냉요법이 있습니다. 냉요법에 찬물이나 알코올 스펀지 목욕도 있지만 찬물인 경우에서는 혈관 수축이나 전율을 일으키게 돼 과도한 혈관 수축이나 전율을 일으키면서 열 소실의 저하나 열 생산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고요. 알코올 스펀지 목욕은 다 좋은데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든지 폐에 자극을 준다든지 해서 오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점. 미온수 스펀지 목욕은 더 차가운 물질로의 전도, 체표면에서의 수분 증발, 노출된 체표면에서의 열 대류 이러면서 상당히 열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스펀지 마사지일 때 주의할 점은 찬 것이 닿았을 때 오한이나 한기가 나타나서 체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스펀지 목욕은 하지 않겠다. 항상 그 다음에 마사지를 스펀지 목욕을 할 때 주의할 점이죠. 그리고 항상 마사지를 강하게 해서 목표재성 혈관이 충분히 확장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 또 이마에는 얼음 주머니를 대줘서 열 전도를 증가시켜줘라. 발에는 더운 주머니를 대주면서 오한을 막아라. 미온수 스펀지 목욕 제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용하고 증발을 이용했고 대류를 이용해서 물리치료를 하는 거죠. 국소적인 냉요법, 얼음 주머니를 하게 되는 케이스는 통증을 줄이거나 지혈을 하거나
화농을 지연시키거나 은폐,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거죠. 국소냉요법. 예. 그래서 눈의 손상이라든가 발치, 치질 이런 것에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자, 발열의 형태는 간헐열, 이장열, 지속열, 재기열 등이 있다라는 것에 참고. 자, 열을 하강시키는 물리요법, 특히 미온수 스펀지 목욕, 국소적인 냉요법들 살펴봐 주시고요. 발열의 기전 살펴봐 주시고 나머지 면역에 대해서 1형, 2형, 3형, 4형 씹어가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열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좀 쉬었다가 우리 스트레스 시작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